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레이데이, 웨이데이, 웨이데이. 여기는 유럽 항공 71편. 낙뢰 직격으로 주요 계통 손상, 연료 누출 발생. 즉시 비상 착륙을 요청한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차가웠습니다. 기상 악화, 매뉴얼 부재, 활주로 폐쇄 리스크. 그들은 규정과 손실이라는 말 뒤에 숨어 300명의 생명이 탄 비행기를 어둠 속 하늘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포기한 바로 그 순간. 항로에도 없었고 이해관계도 없던 단 한 곳이 응답했습니다. 상황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직접 유도하겠습니다. 매뉴얼을 넘어선 판단. 공항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가 움직인다. 300명의 목숨을 살려낸 그날의 기록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그날 밤 오사카발 삿포로행 기내에서 전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기체가 크게 흔들리더니 뒤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돌아보니 한 노인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전 알았죠. 기계가 고장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무너진다는 걸. 제 이름은 클라라 바우어입니다. 나이는 52이고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국제위기관리 컨설팅 회사에서 30해째 일하고 있어요. 주로 항공사와 물류회사를 대상으로 비상상황 매뉴얼을 만들고 사고 후 책임 소재를 분석하는 게 제 일이죠. 솔직히 말하면 전 평생 규정을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규정은 감정보다 정확하고 매뉴얼은 패닉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제가 그날 밤 일본 항공편에 탄 건 순전히 일 때문이었어요. 2024년 12월 15일 오사카에서 사흘간 세미나를 마치고 삿포로로 넘어가는 길이었죠. 비행시간은 2시간 정도. 짧은 구간이니까 그냥 노트북 켜고 보고서나 정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는데 옆자리에 중년 여성 한 분이 앉으시더군요. 얼굴이 굉장히 지쳐 보였어요. 그분 옆엔 휠체어를 탄 노신사가 계셨고요. 투석 장비가 달린 작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딸과 아버지처럼 보였어요. 저는 인사만 가볍게 나누고 바로 노트북을 폈습니다. 그날 작성하던 보고서 제목이 기억나요. 규정 준수율과 사고 발생률의 상관관계 분석. 제가 평생 붙들고 있던 주제였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다. 규정은 생명을 지킨다. 그게 제 신념이었으니까요. 이륙은 정상적이었습니다. 기체가 고도를 올리고 기내등이 어두워지고 승무원들이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저는 화면에만 집중했죠. 통계 수치를 업데이트하고 그래프를 다듬고 결론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기체가 왼쪽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난기류치고는 각도가 심했어요. 노트북이 무릎에서 미끄러지려 했고 천장의 짐칸에서 뭔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전 본능적으로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3초쯤 지났을까요? 기내등이 깜빡이더니 전체 조명이 한번 꺼졌다 다시 켜졌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남은 상태였죠. 주변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전 침착하려고 애썼어요. 괜찮아. 이 정도 난기류는 자주 있는 일이야. 조종사들이 알아서 처리할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노트북을 다시 잡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뒤쪽에서 아버지! 라는 비명이 들렸어요. 고개를 돌렸죠. 아까 그 중년 여성이 일어나서 바닥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노신사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투석 장비는 좌석 밑으로 넘어가 있었고요. 승무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한 명은 노신사를 부축하려 했고 다른 한 명은 무전기를 꺼내 뭔가 급하게 보고하고 있었어요. 딸인 듯한 여성은 계속 괜찮아요? 정신 차리세요. 라고 외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규정대로라면 지금 뭘 해야 하지? 매뉴얼은 명확했습니다. 승객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기내 안전이 최우선이다. 개별 응급 상황은 착륙 후 처리한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는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고 그 사람의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죠.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예상치 못한 강한 난기류를 만났고 전기 계통에 일부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점검 중이며 가능한 한 빠르게 안전한 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계속 켜져 있었어요. 기내는 어수선했지만 대부분의 승객은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규정대로였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아까 작성하던 문장이 그대로 떠 있었어요. 규정은 생명을 지킨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지금 그 문장이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기내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쓰러진 노신사는 겨우 좌석으로 옮겨졌지만 얼굴색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딸은 투석 장비를 다시 연결하려 했지만 충격 때문인지 기계에서 빨간 경고등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죠.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작동이 멈춘 거예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성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다가가서 뭔가 말을 걸었지만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 장비를 만지작거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버튼조차 제대로 못 누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불안함? 아니, 그보다는 뭔가 찝찝한 거였죠. 마치 제 안에 있던 확신 하나가 조금씩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기내 앞쪽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이 일어나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동양인이었죠. 승무원과 짧게 대화를 나누더니 쓰러진 노신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이 항공사 법무팀에서 왔습니다. 지금 상황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위험하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승객분의 상태, 장비 오작동 여부, 그리고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전부 문서화해야 해요. 나중에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평소에 하던 말이었거든요. 정확히 똑같은 논리였어요. 사고 후 분석 보고서를 쓸 때 저도 항상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모든 대응은 기록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기록이 무슨 소용이에요? 아버지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착륙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럼 빨리 착륙하면 되잖아요. 법무팀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지금 기장과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비상 착륙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크거든요. 공항 사용료, 연료비, 스케줄 차질, 그리고 다른 승객들의 불편까지 전부 계산해야 해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저 사람이 뭐라고 한 거죠? 손실? 스케줄? 지금 사람 하나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먼저 나오는 말입니까? 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럼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비용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도 회사를 보호해야 하니까요. 만약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비상 착륙을 했다가 더 큰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래서 모든 절차는 매뉴얼대로 진행돼야 합니다. 매뉴얼대로, 규정대로, 책임 소재. 전부 제가 써온 단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쓴 보고서들, 제가 만든 매뉴얼들, 제가 강조해온 원칙들이 결국 이런 순간을 만들어낸다는 걸요. 규정은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회사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였던 거예요.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손을 꽉 쥐고 흐느끼기만 했죠. 노신사는 눈을 감은 채 숨만 가쁘게 쉬고 있었어요. 승무원 한 명이 작은 산소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최대한 빨리 착륙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조금만 버텨주세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말이 위로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말이라는 걸요.
법무팀 남자는 다시 앞쪽 좌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혐오감? 아니, 그것보다 더 복잡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틀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규정상으로는 전부 옳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옳은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기내 조명은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깜빡이다가 꺼지고 다시 켜지고 또 어두워지고 마치 이 비행기 자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아까 그 문장이 그대로 떠 있었어요. 규정은 생명을 지킨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믿어온 신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 문장을 그대로 둘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눈앞에서는 규정이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버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20분쯤 지났을까요? 기장의 방송이 다시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가장 가까운 공항과 비상 착륙을 협의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어요. 비상 착륙이라도 하면 최소한 환자는 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주변 승객들도 약간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10분 후 기장이 다시 방송을 했거든요.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확실히 긴장되어 있었죠.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인근 공항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계속 조율 중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기내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건 다시 말하면 거절당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앞쪽 좌석에서 법무팀 남자가 일어나 조종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승무원과 뭔가 대화를 나누더니 고개를 저으며 돌아왔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무슨 일인가요? 왜 착륙을 못하는 겁니까? 그는 저를 잠깐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도쿄 하네다 공항에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상 악화 예상, 활주로 사용 스케줄 조정 불가, 그리고 특별 절차 준비 시간 부족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스케줄 조정이 안 된다고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공항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비상 착륙이 부담스러운 거죠. 활주로 하나 막히면 다른 항공편 전부 지연되고 그럼 손실이 엄청나니까요. 게다가 지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야간 비상 대응 인력도 제한적이고요. 그럼 다른 공항은요? 나리타도 같은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오사카는 너무 멀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 아닙니까? 그런 나라의 공항들이 지금 비상 상황인 항공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려고요? 삿포로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목적지니까 거기는 받아줄 겁니다. 환자는요? 삿포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렸죠. 저는 뒤쪽 좌석을 봤습니다. 노신사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고 딸은 아버지 손을 잡고 계속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아마 깨어나라고 버티라고 말하고 있었겠죠.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감정이었어요. 배신감 같은 거였죠. 전 평생 믿었거든요. 규정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시스템이 작동하면 사람이 보호받는다고. 선진국일수록 그 시스템이 더 정교하다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뭡니까?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었어요. 규정도 전부 지켜지고 있었죠. 공항들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거절했고 항공사는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근데 왜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까? 저는 자리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만 보였어요. 구름 사이로 가끔 도시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금방 사라졌죠. 그때 기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지쳐 있었어요. 승객 여러분, 현재 연료 상황을 고려하여 삿포로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약 50분 후입니다.
50분.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노신사가 50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딸의 표정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걸요. 주변 승객들도 다들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기도하듯 눈을 감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다시 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문장을 봤어요. 규정은 생명을 지킨다. 손이 떨렸습니다. 삭제키를 누르고 싶었지만 누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믿고 싶었거든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시스템이 옳다고.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지금 사람 하나 살리는데 규정이 무슨 소용이야? 저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 하늘의 미아가 됐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하늘 위에 그냥 버려진 거구나. 30분쯤 지났을까요? 기내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지쳐서 말이 없었어요. 승무원들도 더 이상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고 딸도 울음을 그쳤죠. 그냥 아버지 손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노신사의 호흡은 점점 더 얕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죠. 삿포로까지는 아직 20분 정도 남았고요. 그때였어요. 조종실 쪽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무원 한 명이 급하게 기장실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표정이 달라져 있었죠.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희망적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법무팀 남자가 다시 일어나 승무원에게 뭔가 물었어요. 승무원은 고개를 저으며 뭐라고 대답했고 남자는 눈을 크게 뜨더니 다시 조종실 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잠시 후 기장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어요. 긴장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안도하는 느낌도 있었죠. 승객 여러분, 방금 한국 김해공항 관제와 연결됐습니다. 현재 비상 착륙 가능 여부를 협의 중입니다. 한국? 저는 잠깐 멍했어요. 김해요? 거기가 어디죠? 부산 근처 아니었나요? 여기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는데요? 주변 승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니 갑자기 왜 한국이 나오는 거죠? 법무팀 남자가 다시 조종실로 갔어요. 이번엔 좀 오래 있다가 나왔는데 얼굴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뭔가 납득이 안 되는 표정이었죠. 저는 참지 못하고 다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이요? 갑자기 왜 한국입니까? 기장이 마지막으로 한 번 시도해 본 겁니다. 김해공항이 24시간 운영하는 공항이라서요. 그래서요? 받아준다고 했습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반응이 좀 다릅니다. 다르다니요? 일본 공항들은 처음부터 거절 이유를 나열했거든요. 근데 한국 관제는 달라요. 일단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하더군요. 환자 상태, 기체 상태, 연료 전부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의아했어요. 그게 뭐가 다른 건가요? 상황 파악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도쿄나 나리타는 상황을 묻지도 않고 바로 거절했었거든요. 스케줄 문제, 인력 문제, 그런 걸 먼저 얘기했죠. 근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거절할지 말지를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무슨 일인지부터 듣겠다는 거였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기장의 방송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약간 떨리는 것 같기도 했죠. 승객 여러분, 김해공항에서 비상 착륙을 승인했습니다. 지금부터 항로를 변경하여 부산으로 향합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약 45분 후입니다. 순간 기내의 안도의 한숨이 퍼졌어요. 딸은 고개를 들고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중얼거렸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최소한 거절당하진 않았구나.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한국이 받아준 건 좋은데 과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일본도 거절한 상황인데 한국이라고 뭐가 다를까? 그때 조종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내 방송이 아니라 관제와의 교신이었어요.
아마 실수로 객실 스피커까지 켜진 것 같았죠. 남자 목소리였어요. 침착하고 또렷한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김해공항 관제 박도현입니다. 기장님, 지금부터 제가 당신들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상태부터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환자분 상황, 기체 상황, 전부 다요. 기장이 대답했어요. 영어로요. 환자는 투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장비가 고장났고 의식이 희미합니다. 기체는 전기 개통 불안정, 유압 일부 저하, 계기판 오류가 있습니다. 관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직접 유도하겠습니다. 기장님은 조종에만 집중하십시오. 판단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판단은 저희가 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조종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관제가 판단한다는 건가요? 법무팀 남자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관제가 직접 유도한다는 게. 승무원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은 하지 않아요. 책임 문제 때문에요. 그럼 지금 한국은 책임을 떠안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책임을 떠안는다. 그게 이렇게 간단한 말인가요? 지난 30분 동안 일본 공항들은 전부 책임을 피하려고 했거든요.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요. 근데 한국은 첫 마디부터 달랐습니다. 거절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방법을 찾는 거였어요. 관제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기장님, 현재 고도와 속도 유지하십시오. 저희가 최단 경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곧 새로운 항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상에 이미 의료팀 대기 중입니다. 착륙하는 즉시 환자분 이송 가능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지금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30분 전만 해도 우리는 하늘의 미아였어요. 아무도 우리를 원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나라, 처음 들어보는 공항에서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어둠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어둠 너머 어딘가에 우리를 받아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항로가 변경되고 1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기장과 관제의 교신이 계속 객실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아마 기장이 일부러 켜둔 것 같았어요. 승객들을 안심시키려고요. 관제 박도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장님, 현재 위치 확인됐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항로로 진입하십시오. 방위각 235도 고도 유지하십시오. 이해했습니다. 근데 혹시 다른 항공편들은 괜찮습니까? 이 시간에도 비행기가 많을 텐데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관제가 대답했죠. 걱정 마십시오. 이미 조치 완료했습니다. 조치요? 귀 항공기가 최우선입니다. 다른 항공편들은 전부 대기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항공편들을 전부 대기시켰다고요? 법무팀 남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항공편 하나 때문에 전체 스케줄을 멈춘다는 게. 승무원이 작게 말했어요. 보통은 안 그렇죠. 비용 문제도 있고 다른 승객들 불편도 있고요. 그럼 왜 한국은? 사람이 먼저니까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니요. 그게 이렇게 간단한 원칙인가요? 일본 공항들이 30분 동안 고민하던 게 한국은 5분 만에 결정한 거예요. 다른 항공기들 손실, 스케줄 차질, 그런 건 나중 문제였습니다. 관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기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공역 재편성 중입니다. 공역 재편성이요? 군 공역 일부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최단 경로 확보를 위해서요. 군 공역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군사구역을 민간 항공기를 위해 연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기장도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긴급 상황입니다. 이미 국방부와 협의 완료했습니다. 3분 후 진입 가능합니다. 3분이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지금 자정이 넘은 시각인데 국방부와 협의를 3분 만에 끝냈다고요? 법무팀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부처간 협의가 이렇게 빠를 리 없어. 보통은 며칠 걸리는데. 승무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원래 빠르다고 들었어요. 특히 비상 상황에서는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빠르다는 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는데 박도현이 아니었습니다. 도현 씨, 군 공역 개방 확인됐습니다. 항로 3번으로 진입 가능합니다. 좋아요. 기상 상황은요? 현재 김해 상공 맑음, 시정 15km 이상, 풍속 초속 3m. 착륙 조건 양호합니다. 활주로 준비 상태는요?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여자 목소리였죠. 활주로 36 라이트 비상대기 완료. 소방차 3대, 구급차 2대 배치 완료했습니다. 의료진은 터미널 입구 대기 중이고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금 뭘 듣고 있는 겁니까? 관제탑 안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명이 아니라 팀 전체가요. 누군가는 기상을 확인하고, 누군가는 활주로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의료진과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동시에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박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기장님, 들으셨죠? 착륙 준비 완료됐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저희 일입니다. 저희 일이라고요. 저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일본에서는 누구도 자기 일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전부 남의 일, 부담스러운 일, 피해야 할 일이었죠. 근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당연히 자기 일이라고 했어요. 마치 이게 원래 해야 할 일인 것처럼요. 관제탑 대화가 계속 들렸습니다. 도현 씨, 대한항공 623편에서 문의 들어왔습니다. 언제쯤 이륙 가능하냐고요. 30분 후 재안내하겠다고 전달해 주세요. 지금은 비상기 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승객들도 타고 있을 거고요. 아마 지연 안내를 듣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을 기다리게 했어요. 우리를 먼저 받기 위해서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이구나. 개인의 용기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시스템이구나. 관제 한 명이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공항 운영팀, 소방팀, 의료팀, 군, 그리고 다른 항공사들까지 전부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 챙기고 확인하면서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었죠. 법무팀 남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전시체제 아닙니까? 승무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원래 그렇다고 들었어요. 평소에는 평화롭지만 위기가 오면 즉시 전환된다고요. 전쟁을 겪은 나라라서 그런가 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빠른 거구나. 한국은 평화와 전쟁 사이를 수십 년간 왔다 갔다 한 나라였죠. 휴전 중인 나라. 언제든 다시 위기가 올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비상 대응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일상이었던 겁니다. 관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장님, 20분 후 김해 상공 진입합니다. 천천히 고도 낮춰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노신사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닦으며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20분. 20분만 버티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우리를 받아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준비했으니까요. 김해 상공에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기장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관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기판 오류가 심해지고 있어요. 고도계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순간 기내가 조용해졌어요. 고도계가 안 된다는 건 기장이 지금 얼마나 높이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뜻이었거든요. 착륙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요. 법무팀 남자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승무원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자동 착륙 시스템도 못 쓰겠네요.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럼 어떻게 착륙한다는 겁니까? 관제 박도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침착했어요. 알겠습니다.
계기 무시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안내라니요? 저희가 기장님의 고도계가 되겠습니다. 레이더로 실시간 추적 중입니다. 숫자는 저희가 불러드릴 테니 기장님은 조종만 하십시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관제가 고도계를 대신한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장도 망설이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 감각만으로. 기장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 훈련받았습니다. 지금 관제탑에 7명이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숫자 하나하나 전부 검증 중입니다. 7명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관제사 1명이 하는 줄 알았는데 7명이 동시에 일하고 있었던 겁니까? 관제탑 대화가 다시 들렸습니다. 현재 고도 1200m, 강하율 초당 4m. 활주로까지 거리 12km. 풍향 남서, 풍속 초당 3.5m. 안정적입니다.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정보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박도현이 그걸 전부 듣고 정리해서 기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기장님, 지금 고도 1200m입니다. 초당 4m씩 내려오십시오. 속도는 시속 240km 유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완벽합니다. 계속 유지하십시오. 2분 정도 지났을까요? 기장님, 현재 고도 800m. 10km 남았습니다. 속도 시속 220으로 줄이십시오. 이해했습니다. 오른쪽으로 1도 수정하십시오. 천천히요. 수정 중입니다. 완벽합니다. 지금 활주로 중심선에 정확히 맞춰져 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1도요. 1도. 관제가 비행기 각도를 1도 단위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장은 그 지시를 정확히 따르고 있었죠. 이건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기계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법무팀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미친 짓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기계만큼 정확할 수 있어요? 승무원이 대답했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신뢰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저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맞아요. 지금 중요한 건 정확도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어요. 기장이 관제를 믿을 수 있느냐? 관제가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 있느냐? 그게 전부였죠. 관제탑 대화가 계속 들렸습니다. 고도 500m, 속도 시속 200. 활주로 조명 전부 최대 밝기로 전원 완료. 풍속 변화 없음, 안정적. 랜딩 기어 상태 확인 필요합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장님, 랜딩 기어 내려주십시오. 기계 작동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긴장됐어요. 관제, 랜딩 기어 상태 확인 불가입니다. 표시등이 작동하지 않아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랜딩 기어 확인이 안 된다고요? 바퀴가 제대로 내려왔는지 모른다는 겁니까? 주변 승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이 확 퍼졌어요. 박도현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어도 통과 한번 하십시오. 저희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직접 확인이요? 활주로 상공 100m 고도로 천천히 통과하십시오. 지상팀이 육안으로 확인할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육안 확인이라고요? 사람 눈으로 비행기 바퀴를 확인한다는 겁니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계기가 고장났으니 결국 사람이 직접 봐야 했던 겁니다. 1분쯤 지났을까요? 기장님, 랜딩 기어, 노즈 기어 이상 확인됐습니다. 완전히 내려오지 않았어요. 기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착륙이 위험하겠군요. 최악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활주로에 소방폼 살포 중입니다. 착륙 즉시 화재 진압 준비 완료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이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소방차 여러 대가 움직이는 게 보였죠. 흰 거품을 활주로에 뿌리고 있었어요. 박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기장님, 고도 200m. 속도 시속 180. 완벽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내려오십시오. 1cm씩, 2초씩 제가 전부 안내하겠습니다. 1cm요. 2초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건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의 결과였어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힘은 천재 한 명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팀이구나. 박도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7명이 함께 하는 거구나.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안정되어 있었어요. 관제, 당신을 믿겠습니다. 박도현이 대답했습니다. 기장님은 조종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합니다. 어체 유지하고 숫자는 전부 한글로 표기. 7부. 마지막 변수. 고도 100m. 창밖으로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불빛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가득 차 있었죠. 관제 박도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장님, 고도 80m. 속도 시속 160. 강하율 초당 3m. 완벽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고도 60m. 계속 유지하십시오. 유지 중입니다. 주변이 너무 조용했어요. 모든 승객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만 웅웅거렸죠. 저는 뒤쪽을 봤어요. 노신사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딸은 아버지 손을 꽉 잡은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무팀 남자가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앉아 계셔야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복도를 따라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딸이 저를 봤어요. 눈물이 가득한 눈이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곧 착륙합니다. 그럼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 구할 수 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준비했어요. 최악까지 전부 준비했다고요. 믿어도 돼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확신이 있었어요. 30년간 저는 매뉴얼로 사람을 안심시켰거든요. 규정을 보여주고 통계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냥 사람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눈을 마주보고 진심으로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장님, 고도 40m. 이제 랜딩 자세 준비하십시오. 준비 중입니다. 승무원, 승객분들 충격 방지 자세 취해 주십시오. 승무원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렸어요. 승객 여러분, 지금부터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감싸주세요.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숙였습니다. 저도 자리로 돌아가 안전벨트를 매고 머리를 숙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고도 20m. 속도 시속 150. 거의 다 왔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고도 10m. 5m. 숨을 멈췄어요. 3m, 2m, 1m. 쿵.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메인 기어가 활주로에 닿은 거예요. 그리고 2초 후. 끽. 엄청난 소음과 함께 두 번째 충격이 왔어요. 노즈 기어였습니다. 제대로 안 내려온 앞바퀴가 활주로에 부딪힌 거죠. 기체가 왼쪽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불꽃이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이 바닥에 긁히는 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꽉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기체가 계속 미끄러졌어요. 10초쯤 지났을까요? 길게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짧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완전히 멈췄어요. 엔진 소리가 꺼졌습니다. 조용해졌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있었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방차, 구급차였죠. 이미 기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승무원이 외쳤습니다. 비상구 오픈. 탈출하십시오. 문이 열렸어요. 슬라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일어나서 뒤쪽을 봤습니다. 노신사를 들것에 옮기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이미 기내로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빨리 온 겁니까? 딸이 울면서 따라갔어요. 의료진 한 명이 그분 어깨를 감싸며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괜찮다고 지금 병원 가면 된다고 말하고 있었겠죠. 저는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죠. 활주로 위에 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비행기 앞부분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노즈 기어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활주로에는 긴 긁힌 자국이 나 있었고요. 하지만 불은 없었어요. 소방팀이 미리 뿌린 폼 덕분이었죠. 소방관들이 기체 주변을 점검하고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승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질서정연했어요. 혼란이 없었죠. 마치 이런 상황을 100번도 더 겪은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공항 직원이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명찰에 자원봉사자라고 적혀 있었죠.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터미널에 대기 공간 마련돼 있어요. 그분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터미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의료진, 통역사,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손에는 담요와 물을 들고 있었죠. 한 분이 다가와서 제게 따뜻한 담요를 건넸습니다. 추우셨죠? 이거 두르세요. 저는 그 담요를 받아들었어요. 아직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은 대체 언제 이걸 준비한 겁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전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터미널 안은 따뜻했습니다. 임시로 마련된 대기 공간에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간이 침대도 몇 개 있었어요. 승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고 앉았죠. 저는 의자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의료진이 승객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어요. 어디 다친 데 없으세요? 숨쉬기 불편하진 않으세요? 한 명 한 명 물어보면서요. 통역사들이 여러 언어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독일어, 일본어까지요. 자원봉사자들은 따뜻한 차와 간단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외국인일 뿐인데요. 한국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요. 그때 아까 그 자원봉사자분이 제 옆에 앉았어요. 손에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죠. 드세요. 꿀차예요. 몸 좀 녹이시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많이 무서우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무너졌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30년간 울지 않았거든요. 감정을 드러내는 건 약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전문가는 냉정해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무서웠거든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늘에서 버려졌을 때, 아무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때,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나타났어요. 우리를 받아줬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분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울어도 돼요. 많이 힘드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줬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기, 환자분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투석이 필요하셨던 분이요. 아, 그분이요? 지금 병원 가셨어요. 구급차로요. 그들은 바로는 상태 안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네요. 맞아요. 정말 다행이죠. 그분이 웃으며 일어났어요. 다른 승객들에게도 차를 나눠주러 가는 것 같았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있는 거구나. 법무팀 남자가 제 옆으로 왔어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뭐가요?
이 모든 게요. 비상 착륙부터 지금까지 1시간도 안 됐잖아요. 근데 벌써 환자는 병원 갔고 우리는 여기서 차 마시고 앉아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항공사에서 일했는데 이런 대응은 처음 봅니다. 보통은 사고 나면 며칠씩 조사하고 책임 따지느라 난리거든요. 근데 한국은 사람부터 챙기네요. 규정은요? 규정도 있겠죠. 분명히요.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고 규정은 나중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아요. 그게 차이였어요. 일본 공항들은 규정을 먼저 봤어요. 스케줄, 비용, 책임, 그걸 먼저 계산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뒤로 밀렸던 겁니다. 근데 한국은 반대였어요. 사람을 먼저 봤죠. 환자 상태, 기체 상태, 그걸 먼저 확인했어요. 규정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법무팀 남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이제 좀 바꿔야 할 것 같네요. 제 방식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공항 직원 한 분이 다가왔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성이었죠. 승객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지금 숙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텔 3곳에서 객실 제공해 주시기로 했고요. 이동 차량도 대기 중입니다. 10분 후 출발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누군가 물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걱정 마십시오. 전부 무료입니다. 무료요? 네. 비상 상황이니까요. 내일 항공사랑 협의해서 처리할 겁니다. 지금은 일단 쉬시는 게 먼저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비용은 나중 문제라고요? 보통은 반대잖아요. 비용부터 확인하고 승인받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은 일단 사람부터 재웠어요. 비용은 나중에 따지겠다는 거였죠.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들 놀란 표정이었어요. 독일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외국인일 뿐인데요. 공항 직원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손님이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오셨으니까요. 힘든 일 겪으셨는데 그냥 보낼 순 없죠. 그 말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충격적이었어요. 손님이니까요. 그게 이후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30년간 저는 복잡한 논리로 일했거든요. 비용 대비 효과, 리스크 분석, 책임 소재, 그런 걸로요. 근데 한국은 간단했어요. 사람이 힘들면 돕는다. 손님이 왔으면 챙긴다. 그게 전부였죠. 10분 후,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김해공항이 보였어요. 새벽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활주로에는 아직도 우리가 탔던 비행기가 서 있었어요. 작업팀이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도 밤을 새우겠구나.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움직였어요. 관제사, 소방관, 의료진, 자원봉사자, 호텔 직원들까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들 자기 일처럼 움직였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옆자리에 아까 그 딸분이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아버지, 괜찮대요. 정말요? 네.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지금 응급투석 중인데 상태 안정됐다고요. 내일 면회 가도 된대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비행기에서 옆에 있어 주셔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손 잡아줘서 힘이 됐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고 보니 저도 달라졌네요. 예전 같았으면 매뉴얼만 보여줬을 거예요. 통계를 설명하고 규정을 읽어줬겠죠. 근데 오늘은 그냥 손을 잡았어요. 사람의 말로 위로했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어요. 프런트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피곤한 기색 없이 웃으면서요. 어서 오세요. 방 준비돼 있습니다. 편히 쉬세요. 방 열쇠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회사에 돌아가면 보고서를 써야겠죠.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규정 미준수로 인한 위험 상황 발생.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강화 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쓸 겁니다. 규정의 목적은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시스템은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가 아니라 결단을 뒷받침하는 힘이어야 한다. 저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어요. 하늘에서 버려졌다가 한국에 구조받고 지금 호텔 침대에 누워있다니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관제사한테? 의료진한테? 자원봉사자한테?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한테? 아마 전부겠죠. 저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가장 편안한 잠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알았거든요. 규정은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시스템으로, 준비로,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여기는 한국이에요.